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 입양아 2만 명 추방 우려, 로우전 협상 예상대로 결렬,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이 전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입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이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지원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인 입양아 이제 추방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트윗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즈가 과거 기사를 가져와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과거부터 쭉 있어 왔던 겁니다. 국적자가 아닌 한 이제 외국 국적자인데 뭐 영주권자든 혹은 뭐 장기 체류자든 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제 felony를 저지를 경우 당연히 이민 판사는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2008년에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이 친구는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 21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국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제 뉴욕타임즈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뭐 클린턴 시절이든 조지 W 부시 오바마 시절이든 늘 이렇게 이제 유지해 왔던 정책입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닌데 중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은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판사는 이제 추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일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 중범죄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추방됩니다. 그런데 좀 사소한 건데 이렇게 추방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죠. 법이라는 것은 쓰기에 따라서 악용될 수 있고 특히 이민법은 이제 이 범위가 광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차 대전 때 일본계 미국인들, 미국 국적자입니다. 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이 오레곤 수용소에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죠. 수십 년 뒤에 사과를 하고 보상을 했습니다만 찌꺼리만큼 졌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런 정책을 앞으로 취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에 의거해서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 해석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국력을 외부에 투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에 투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전쟁 기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런 종류의 해석, 이제 과거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본계 미국인들 강제로 이제 이렇게 모아놓는 거, 이런 일이 또다시 이제 재현될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을 강하게 이제 이렇게 행사하자. 자, 지금 한인 입양아 한 18,000명,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일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024년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입양된 것도 서러운데 학대받다가 이제 추방된 한국인들. 자, 외신들이 이제 이 기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죠.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이제 입양이 되었습니다. 뭐 홀트 아동복지재단 이런 데서 한국에서 이제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학대를 합니다. 방치를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이제 한인 입양아들은 미국 가정에서 아주 이제 좋은 이 양육을 받고 또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는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입양이 되었는데 자기 다른 자식들은 그냥 이제 뭐 주립대 이런 데 보냈는데 그 아이는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명문 사립대도 보내고 돈도 많이 들죠. 이렇게 친자식보다 이제 더 공들여서 키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보면은, 자, 이제 네브라스카에 어떤 집이 있습니다. 한인 입양아를 무려 이제 한 7명 정도 이렇게 입양을 합니다. 바깥에서 봐서는, 야, 이제 불쌍한 한국 고아들을 이렇게 7명이나 데리고 와서 키웠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뭐 직접 낳거나 이제 또 입양을 하면은 추가적인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은 네브라스카 주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이 보조금도 받고, 그리고 이 입양아 이제 7, 8명, 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농장 일을 합니다. 물론 미국의 농장에 보면은 이제 친자식들도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가정으로 이렇게 이제 농장의 일을 거두는지 사실 이런 일은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레이존이죠. 회색지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의 이제 진짜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디 알렌 같은 놈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가정에서 입양이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입양한 부모들이 그냥 파양을 해버립니다. 아이들을 이제 방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아동 보호국에서 이 아이들의 뭐 입양을 구하고 또 아니면 단지 이제 위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없고 마약이나 뭐 이런 데 손을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음주운전이나 마약 전과 이런 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한국 국적자입니다. 이러다가 어떤 일에 연루가 되고 또 이민 판사 앞에 간다. 이때는 얄짤없습니다. 대부분 추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방이 돼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말도 하나도 모르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례는 과거부터 이제 한국 언론에 가끔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것을 영화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인 2세 감독 저스틴 전이라는 감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감독은 이 영화로 이제 별도의 미국의 이민 정책을 알리고 싶다. 일단 이 사람은 미국의 이민 정책이 반인간적이다.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런데 미국 이민법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민 판사는 법무부가 임명합니다. 이 페더럴 주디셜 브랜치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친이민 정부가 들어선다 혹은 반이민 정부가 들어선다 이때마다 크게 결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이제 정 감독은 한인 2세로 살면서 이제 주위에 입양아 친구들이 많았다. 그들에게서 이 많은 입양아들이 이제 서류 한 장 없다는 이유로 이제 추방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제 이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섰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입양한 부모들이 아이를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입양되었으면은 바로 이제 미국 시민권을 줘야 됩니다. 물론 2000몇 년 이후에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의 입양한 부모들은 이런 이제 일을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아이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이렇게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전 부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부모들 대부분은 이렇게 나 모른다. 그때 파양해서 뭐 나 잊어버리고 산다. 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이 무려 18,000명입니다.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거죠. 이 이론적으로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영유아 때 미국이 데려갔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에서 돈을 받고 또 미국인들은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자, 입양한 후 이제 시민권을 미취득했을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이제 잘 케어해서 시민권도 이제 국적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방치된 애들은 무국적자 신세가 되는 거죠. 양부모의 방치나 혹은 뭐 파양, 관계 단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국적자로 떠도는 이제 한인 입양아 수가 18,000명. 그리고 영주권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지금 현재 불법 체류 신세입니다. 자, 이 2만 명도 결국 불법 체류 한인 15만 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분이 제대로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뭐 저는 직접적인 사례는 알지 못하는데 취업에도 어떤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2000년에 입양아 시민권법 그리고 뭐 오바마 때는 뭐 다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들을 좀 보호하려고 나섰는데 자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엄격하게 다루게 되면은 한인 사회에서 이제 이 파양된 한인 입양 한 18,000명 이들 뭐 인도주의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관리하는 카슈미르 지역 내 이제 영역 여기서 또다시 테러가 터졌습니다. 총기를 난사해서 한 26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는 초강경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댐을 막겠다 그리고 뭐 영공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파키스탄 정부는 이 정부 차원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세력들이 저지른 것 같다. 이 파키스탄 정부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인도가 강경한 정책을 취하면 여기에 맞서서 또 파키스탄은 강경한 정책을 취합니다.
일단 파키스탄 정부는 국방부는 이 사건은 파키스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파키스탄을 비판하고 있죠. 이 파키스탄 이제 물론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파키스탄 내에는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도 있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세력들이 있고 또 이제 테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키스탄인들은 다른 이제 주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좀 이제 페르시안에 가까운 그런 인종으로 분류가 되죠. 머리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들이 이런 이제 뭐 테러리즘이나 무슬림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 이건 저는 참 사실 과거부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쨌든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이런 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제 이렇게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뭐 빙하가 녹으면 이제 물이 흘러내리겠죠. 이 강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을 차단하게 되면 파키스탄에는 어떤 이제 이 농업 관련돼서 뭐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뭐 히말라야 산맥에 눈이 녹으면 계속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것을 막으면은 이제 물이 넘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는 이제 국제조약에 여기에는 여러 나라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조약으로 인도는 물을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이제 인도가 이 국제협약을 위반하기 때문에 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중국 정부도 인도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인도가 무리한 정책을 취한다. 이때는 파키스탄은 강력한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죠. 댐을 파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죠. 어쨌든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지금 미국이 부르키나파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공공연히 이 아프리콤에서 이제 부르키나파소 이브라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체포 가능성. 이 부르키나파소는 이 국력이라는 게 어디 이제 우리랑 비교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 결심을 하면은 이브라임을 제거하는 것은 손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 이제 아프리카 국가의 거센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일단 신중할 겁니다. 프랑스 역시 신중하죠. 그런데 부르키나파소는 횡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이브라임 대통령은 또 다른 이제 순례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제국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프랑스나 영국 이들이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융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키나파소에는 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부르키나파소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아공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는 거, 트럼프 그리고 이제 일론 마스크도 있습니다. 남아공 출신이죠. 한 가지 이유가 단순히 이제 백인 농부들이 이렇게 희생이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남아공은 뭐 사실 그 많은 금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르키나파소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펼치고 있습니다. 카다피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희생될지라도 이 전통이 아프리카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와 이제 범아프리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들 사헬 삼총사는 위에 이제 알제리 그리고 러시아, 뭐 중국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자, 제대로 된 국가를 이 사헬 지역에 이제 건설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과 프랑스는 이 말리, 니제르, 이 부르키나파소 이것을 해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막대한 자원들 이것을 이제 장악하기를 원하는 거죠. 미국이 하지 않더라도 결국 프랑스가 또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영국의 이제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에 가깝고 만약에 나이지리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한다. 이때 이 사헬 지역 삼총사 이들의 운명은 상당히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대결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 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부품을 싣고 이렇게 배가 가면은 롱비치 이제 LA에 도착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 뭐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뭐 사바나, 뉴욕, 보스턴 이런 데 갑니다. 뉴저지 포트가 있죠. 자, 이렇게 걸리는 시간, 일단 동부로 가는 데는 한 55일, 그리고 서부로 가는 데는 뭐 한 40일 정도, 35일에서 40일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4월 10일에 이 중국발 미국향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 중단 상태가 이제 5월 중순부터 아마 미국에 미치지 않을까. 물론 미국 업체들도 어느 정도 세이프티 스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벨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 제조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안전 재고 수준이 낮다. 이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빨리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일단 무역로를 트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에 어떤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죠. 마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걸리는 시간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여파는 5월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조업체는 그동안 자, 이제 토요타가 만든 뭐 지트, 이 저스트 인 타임 그리고 린 매뉴팩처링 이런 것을 도입을 하면서 이 재고 수준을 상당히 낮추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매우 신속하게 이 롱비치나 뉴저지 포트에 이렇게 필요한 부품들을 가져다 두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는 미국 업체들이 어디로부터 사와서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업체들이 미국에 이제 산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오하이오에서 뉴저지 가는 물류비보다 중국 상해에서 이렇게 동부 뉴저지로 오는 게 물류비가 훨씬 싸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저렴한 운송비로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날라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품이나 상품들을 롱비치에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뉴저지, 사바나, 보스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애틀도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롱비치 가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중국은 신속하게 갖다 둡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물류비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컨테이너 선박의 20%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다이렉트 보조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화물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체는 뭐 미시시피나 오하이오 혹은 뭐 일리노이 지역의 부품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 롱비치나 뉴저지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싸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를 이렇게 쌓아두고 보관하는 비용 이것을 중국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미국의 제조 공동화에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즉 하단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옮기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최종 단계 이 세트 메이킹이죠. 세트 메이킹은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자동차 조립하고 뭐 항공기 조립하고 그런데 그동안 이 부품이나 주요 원자재를 이렇게 이제 중국에 의존해 왔던 거죠. 자, 이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미국의 제조업체가 이제 큰 피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냉정한 현실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이제 EU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EU 이제 집행부입니다. 이 브뤼셀을 무시하는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이제 EU 폰데어 라이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폰데어 라이언은 이제 아직도 워싱턴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4일이 지났는데 회의도 없고 전화 통화도 없고 어떠한 외교적 신호도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EU라는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이것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루마니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르제스쿠 후보가 이제 1차 대선에서 이겼는데 이것을 무효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루마니아는 항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 법원에서 뒤집혔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물론 헌재도 이제 5일 내에 항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루마니아 사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러우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이 이제 러우전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젤렌스키가 미국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미국은 전쟁 당사자입니다. 전쟁 당사자인데 중재를 한다. 여기서부터 심각하게 이제 그림이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은 러시아도 푸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뒤에는 여전히 네오콘 세력들, 뭐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이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유럽은 전쟁의 메인 주체로서 이제 또 다른 주체로 있습니다. 미국보다 어떤 면에선 훨씬 더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젤렌스키는 일단 이 미국의
조건들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당장 2.6 빌리언 달러 정도 이렇게 채권을 국채를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제 이 로스차일드 뱅크가 나설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 이것을 떠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계속 유럽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에 돈을 쓰긴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약화된다면 미국이 유리해지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원을 미국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목표는 여전히 살아있고, 푸틴 역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비오는 어쨌든 젤렌스키가 미국의 협상 조건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고 이것은 미국의 실존적인 이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다른 우선순위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손을 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러우전에서 손을 뗀다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죠. 토러스 미사일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거부했다. 미국이 중요한 부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꺼내 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쇼라고 생각합니다. 토러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가도 토러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체가 없습니다. 미국의 F-15나 유럽에 이제 유로 타이푼이 필요하죠. 그런데 F-15나 유로 타이푼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16과 F-15의 가치 이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유로 타이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가지고 몇 대가 떨어진다. F-16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데미지를 손실을 미국과 이제 유럽이 입는 겁니다. F-16 그들이 제공한 것은 이미 20몇 년이 지난 구형이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안 된 버전입니다. 폐기 처분 대상 F-16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떠한 전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어쨌든 트럼프 협상안에 맞서서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안도 우리가 봤는데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이제 또 다른 회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협상단으로부터 별도의 또 다른 문서를 받았다. 유럽에서는 이제 계속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고려를 해보겠다. 트럼프와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쟁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만 유럽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지 않는다. 중단이 된다. 이때 지금 서유럽은 비무장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약, 무기, 가용 가능한 것 상당 부분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세이프티 스탁도 이미 바닥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라. 우리가 이제 또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물론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크림반도를 이제 러시아 영토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유럽이 참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식의 웃기는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크림반도는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역시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 먼저 오스만 투르크와 협력을 해서 이 지역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남하면서 이것을 다 차지해버렸죠. 돈바스도 그렇고 크림반도도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러시아를 증오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이자 그리고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것을 러시아에 빼앗긴 거죠. 그런데 영국의 소유는 아니죠. 엄연히 그때까지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소유입니다. 영국이 개발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러우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합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무장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비무장합니다. 아주 제한된 군사력만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러시아의 이제 조건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것은 좀 고려해 달라. 우크라이나는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휴전이 있다. 휴전이 있는 기간에 무엇을 하겠냐면 우크라이나를 재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갖추어지면은 또다시 이제 러시아와 한판하겠다. 이것이 미국과 서구의 속내죠. 푸틴은 당연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르키프와 키예프에
자, 그동안 잠잠했던 직접 타격, 이것을 이제 재개한 거죠.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군사적인 인프라, 연구소, 무기를 만드는 곳,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규모 이제 폭격을 가한 겁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폭격이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입장이 명확하다는 것을 미국과 서구 이야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장될 수 없다. 자, 이 조건을 방치하게 된다면 미국과 서구는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부분을 요새화하고 무장을 시킬 겁니다. 그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러시아의 입장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키예프를 폭격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해피하지 않다. 일주일에 5천 명이 죽고 있는데 왜 계속 전쟁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르키프나 키예프가 멀쩡한 것은 푸틴 덕분입니다. 푸틴이 오랫동안 러시아군을 억제해 온 거죠. 자, 그리고 USA 투데이에서는 이런 기사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리버럴 세력들, 이들은 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속내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해왔던 비난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이제 도발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러시아가 또 핵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상투적인 레파토리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틀란틱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버럴 세력들, 이들은 패닉에 빠진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 최후의 한 명까지 전쟁터에 갈아넣겠다. 이것이 리버럴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목표입니다. 또 서유럽의 꿈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트럼프가 걸림돌로 이렇게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관련된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시진핑이 며칠 전에 이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매체에 기고문까지 올렸습니다. 자, 중국과 캄보디아는 무역 최대 파트너, 주요 투자국이 되었다,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이 두 곳은 이 중국의 1대1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태국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세안에 많은 투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캄보디아 과거 역사에 대해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고속철을 깔고 라오스, 타일랜드, 나중에 이제 캄보디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서 아세안을 이제 이 중국의 앞마당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미얀마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역사, 이 폴포트 관련된 겁니다. 크메르 루즈죠. 이때 중국과 미국이 캄보디아를 지원한 거, 이것은 미국의 흑역사이자 동시에 이제 중국의 흑역사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살인적인 정권이죠. 크메르 루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 좌파 지식인들이 환호를 보냈다. 이 서유럽의 공산주의자들, 미국의 공산주의자도 환호했고, 지미 카터도 여기에 이제 그냥 무관심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학살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미 카터 자체가 이제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당시는 네오콘은 없었습니다만 어떤 군국주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프놈펜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크메르 루즈 관련돼서도 희대의 악종 이제 헨리 키신저가 등장합니다. 크메르 루즈 관련되어서도 결국 이제 리차드 닉슨, 제랄드 포드 이때 직접 이제 외교를 관할했고, 또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지미 카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크메르 루즈는 이제 공산당이죠. 공산당 무장 조직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 크메르 루즈를 처음부터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지원했던 것은 군부입니다. 이 군부 세력을 이렇게 이제 밀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캄보디아를 반 베트남 국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개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크메르 루즈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모종의 지원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되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시아누크와 이제 연합해서 반미, 반론롤 세력으로 이제 급성장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민 이제 우익 쿠데타 정권, 이것과 동시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디바이드 앤 룰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관련돼서 결국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 캄보디아 폭격이죠. 호지민 루트.
베트콩이 이제 월남에 이렇게 베트콩들에게 이렇게 루트, 호지민 루트죠. 병참로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월남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호지민 루트를 파괴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무자비한 폭격을 가했죠. 여기서 이미 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도와서 이제 론놀 정권을 지원을 하고 이런 일은 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를 장악합니다. 이 다음에 미국의 행보가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크메르 루즈는 정신 나간 정권입니다. 미친 이 학살 정권이죠. 그런데 이 크메르 루즈가 엄청난 비극을 자행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시 삼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문제가 안건이 올라오면은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죠. 여기에는 키신저의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트남 어쨌든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소비에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베트남이 중국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회로 활용한 거죠. 즉, 이 크메르 루즈를 지원해서 이제 베트남과 대립을 하게 만듭니다. 베트남 뒤에는 소비에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은 소비에트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베트남과도 점점 이렇게 원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자 중국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크메르 루즈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학살적인 정권을 지원했다. 이 사실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뭐 여러분들이 문서를 뒤지면은 미국은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뺍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공식적인 학계의 견해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태국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몰래 이렇게 이제 크메르 루즈에 군사적인 지원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문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언론들 이런 것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이트를 뒤져도 이런 내용은 잘 올라와 있습니다. 뭐 미친 완전 뭐 살인 정신 나간 정권 이 크메르 루즈. 그런데 76년에 드디어 이 크메르 루즈는 베트남을 제1의 적이라 선언하고 베트남 뒤에 있는 소비에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이제 중국과 미국은 신이 났습니다. 중국은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은 간접 지원, 태국을 이용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한 거죠. 결국 1978년 성탄절에 이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이제 폴포트 정권을 끝장을 내는 거죠. 소비에트는 이제 캄보디아가 폴포트 패거리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은 머리에 쥐가 났을 겁니다. 자, 이 시기 중국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서 1979년 1월 30일에 베트남 침공을 단행합니다.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이 중국은 베트남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노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침공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미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제 뻘짓을 해서 엄청난 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크메르 루즈 공포 정치가 진행되는 동안 입도 뻥끗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 기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학살 청문회가 열리기는커녕 비난 선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지미 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의 정책이죠. 결과적으로 이 캄보디아, 베트남 이것을 둘러싸고 미중소가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대리전쟁을 펼친 거죠. 캄보디아 배후에 이제 크메르 루즈 배후에 중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른바 등소평 루트를 통해서 태국을 거쳐 무기를 이제 크메르 루즈에 대어주었고, 자, 그리고 미국은 직접 원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태국을 비롯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크메르 루즈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터키를 통해서 이제 시리아 내 아이시스로 무기가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것,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 뭐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미국은 베트남을 침략자로 규정했습니다. 자국민의 4분의 1을 학살했는데 크메르 루즈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거죠. 카트가 왜 이렇게 했을까? 반러시아 성향이 강한 폴란드 이제 이민자 출신이죠. 브레진스키. 브레진스키는 늘 이렇게 러시아를 원수로 대해왔던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브레진스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소비에트, 이제 베트남 배후에 소비에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캄보디아를 지원했다. 뭐 이런 구도. 지미 카터의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체워로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 중에 이제 가장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80년대 내내 이 폴포트 정권이 무너져도 크메르 루즈 잔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베트남은 계속 싸웠죠. 결국 이 베트남은 정당한 이유로 1979년에 캄보디아를 공포 정치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관해서는 해방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역사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뭐 지금 당장 이 중국과 베트남이 친구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뭐 역사적인 뭐 수백 년간의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배제하고 일단 캄보디아 건과 관련돼서도 베트남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제 치욕적인 공격을 받도록 했던 이제 나라 그 배후에 이제 또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미국과 온전한 친구가 되기도 힘들죠. 자, 월남전뿐만이 아닙니다. 이 캄보디아 건도 매우 심각한 상처로 이제 월남인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미얀마는 뭐 어쨌든 중국 영향권입니다. 뭐 전통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타일랜드는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온전한 친구가 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각국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충돌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거죠. 정정하게. 여기서 이제 베트남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고 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상당 기간 어떤 이제 이 인구 1억에 가깝죠. 강한 존재로서 엔터티로서 남아서 여기서 이제 밸런싱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